정치마스터 박수현 더불어민주당 홍보소통위원장, 김재원 전 미래통합당 의원 두 분 모셨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안녕하십니까. 여당부터 오늘 개각 발표했으니까 여쭤보겠습니다. 네. 강경화 장관은 끝까지 같이 갈 것이다 이런 추정이 많았는데 뭐 좀 들으실 게 있나요, 박 의원? 글쎄요. 또 임기 전체를 같이 하는 건 어차피 어려웠다고 생각을 하고요. 예. 지금 바이든 새 행정부가 들어서면서 사실은 이제 외교보다는 한반도 평화 프로세스나 동북아 평화 체제를 둘러싼 안보 라인의 이 중요성이 예. 커지는 시점 아니겠습니까? 예. 그렇기 때문에 청와대 안보실장이고 대통령 외교안보 특보로서 이 부분에 어떤 한반도 프로세스를 설계하고 진행해온 예. 그런 정의용 전 안보실장이 새로운 외교 수장으로서 그러한 그 미국 행정부의 관계, 새로운 외교 라인과의 관계 이런 것들을 더 원활하게 할 수 있다라는 적절한 타이밍인 것 같습니다. 예. 박영선 장관 교체는 선거 나가겠다는 얘기로 이제 확정이죠? 그렇습니다. 확정입니다. 예? 확정이시죠? 네. 예, 그것 때문에 교체된 거고요, 이번에. 뭐 그것 때문에 교체한 것은 아니고 예. 교체 뭐 지금 한 654일 장관을 했거든요. 그래서 예. 교체할 타임도 됐고 그것이 잘 맞아 떨어진 측면이 있습니다. 예. 김 의원님 개각 어떻게 보셨습니까? 아니 이제 뭐 정의용 신임 외교부 예. 장관 내정자는 사실 저 안보하고는 아무 관계가 없는 분이죠. 예. 외교부에서 쭉 외교관 활동을 하셨고 그분을 이제 안보실에 보낸 것이 오히려 약간 이례적인 예. 일이었고 그분을 이제 또 뭐 안보 동북아 안보가 중요해서 외교부 장관을 시켰다. 저는 뭐 그렇게 보지 않고 김여정 그 북한의 예. 김여정 그분이 저 남북 관계가 자기들 마음대로 되지 않는다고 강경화 장관을 상대로 상당히 비난을 퍼붓지 않습니까? 그랬는데도 뭐 교체가 안 되고 지난 개각에도 포함 안 되니까 최근에는 나와서 뭐 특등머저리라고 대통령을 공격했잖아요. 예. 아마 그래서 뭐 바꾼 것 아닌가 저는 뭐 또 그런 김여정 하명 개각입니다. 그렇게 보시나요? 뭐 다 그렇게 알고 있을 텐데요. 뭐 우리 박수현 의원님도 그렇게 알고 계시면서 조금 하여튼 특이한 분석 시점을 늘 가지고 계셔서 예. 재밌습니다. 근데 외교안보 전문가는 아니라는 지적에 대해서 어떻게 보세요? 아니 그러니까 예. 외교 전문가죠. 외교 전문가인데 예, 안보 전문가. 그러니까 외교 전문가인데 특별하게 그 문재인 정부의 안보 어떤 방향 이런 것들을 정의용 안보실장이 전부터 이제 설계를 해온 것 아니겠어요? 예. 거기에 이제 신남방, 신북방이라고 하는 새로운 외교 지평의 확대도 설계를 했기 때문에 그런 측면에서 외교는 기본이고 거기에 미국 행정부의 새로운 안보 라인이 배치되는 시점에 그런 안보 전문가로서 호흡을 맞출 수 있는 중요한 시점이어서 예. 그렇게 초점을 맞췄다는 것이지 뭐 다른 뜻은 없었습니다. 예, 예. 근데 이제 실제로 그 신임 바이든 미국 대통령이 외교안보 분야에 특히 동아시아 외교안보 분야에 오랜 동안 의회에서 그렇죠. 예. 상원 외교위원장 또 하원 외교안보위원장도 하고 제가 미국 갔을 때도 사실 그분이 하원 외교위원장이었거든요. 그래서 실제로 몇 년도 말씀하시죠? 그게 2005년이었습니다. 예. 근데 그 외교 라인이 미국의 외교 라인이 엄청나게 강화가 됐어요. 예. 트럼프 시절에는 뭐 트럼프 대통령이 뭐 그냥 결정 막 했는데 지금은 그렇게 되지 않을 상황이라고 보거든요. 근데 아마 강경화 장관으로서는 그런 능력이 안 됐을 겁니다. 강경화 장관 자체가 외교관이라기보다는 좀 국제기구에서 그냥 활동한 일반 그 직원이었죠. 그러니까 미국의 외교안보 라인에서 한국에 상대할 수 있는 그런 수준의 외교장관을 좀 원했을 거고 정의용 그 지금 신임 후보자는 그런 면에서는 충분히 그 상당한 그 식견과 또 그동안의 그 경력을 갖춘 분이라고 봅니다. 초반에 말씀하실 때 굉장히 어떤 짜게 말씀하시더니 되게 괜찮은 사람을 모시는 저는 그게 아니고 예. 저한테 설득이 되신 것 같습니다. 정의용 그 신임 외교부 장관 후보자는 그 충분히 그 역량이 있는 경쟁력이 분인데 있는데, 다만 교체 과정은 예. 그분의 역량을 원해서라기보다는 북한 김여정이의 꾸준함으로 어쩔 수 없이 교체를 한 것 아닌가 그래 봅니다. 그 뭐 꾸지람이란 어떤 그 용어 자체는 뭐 여당에서 보면 전혀 받아들이실 수가 없겠지만은 제가 여쭤보고 싶은 거는 북한이 뭐 중요하고 무서워서가 아니고 그 중요 대화 파트너인데
그쪽에서 뭐 약간 싫어하고 하면 뭐 조정할 수도 있는 거 아닌가요? 어떻습니까? 중요 대화 파트너고 뭐 이 어떤 대화가 통할 만한 사람 인선으로 어떻게 보세요? 근데요. 그거는? 예. 북한의 그것도 젊은 여성인 김여정이가 예. 대한민국에 그 국가 원수를 보고 특급 머저리라고 하는데 대꾸 한번 못하고 시키는 대로 예. 장관을 교체해서 이 나라 꼴이 제대로 되겠습니까? 예. 저는 그건 말도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예, 그것 때문에 교체했다는 걸 여당은 인정하시는 건 아니잖아요. 우리 김재환 의원님께서 뭐 특별한 시각을 보여주시는 거고요. 그러나 결론은 적절한 인사였다. 거기에 방점이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특급 머저리. 참 북한이 그 용어 쓰는 거 보면 참 버르장머리는 없습니다. 보면 그런 용어를 쓰는 어떤 전술적인 이유도 있겠죠. 뭐 어떻게 보세요, 김 의원님은? 아니 통하니까 지금 통하지 않습니까? 지금 통하니까 자꾸 쓰는 거죠. 혼을 내면 그렇게 하겠습니까? 예. 다른 어떤 정치적인 일. 김 의원님은 의원도 하셨고 청와대도 계셨고 하니까 그 장관을 하는 거랑 의원을 하는 거랑 어떻습니까? 이렇게 그 자리를 놓고 보면 정치인으로서는 어떤 게 더 보람찬가요? 저 자신이 예. 정치인이라고 하는 것은 자신이 생각하는 이상적인 국가, 뭐 예를 들어 대한민국을 어떻게 만들어야 되겠다는 그런 생각으로 큰 방향을 정하는 것은 정치인들이 하는 일이고요. 그 집행권을 갖는 행정부에서 근무하는 그런 이런 이제 한정된 범위에서 또 뭐 대통령의 통치 철학이나 지침을 받아서 자신이 맡은 바를 실제로 운영을 해보는 그런 면에서 상당한 차이가 있습니다. 저는 원래 행정공무원으로 출발을 했기 때문에 정치 일선인 국회의원뿐만 아니라 행정부에서 일하는 것도 큰 의미가 있고 또 특히 역량이 있는 분들은 뭐 그렇게 하는 것도 상당히 바람직하다고 봅니다. 다만 뭐 지금까지 민주당 출신 국회의원님들이 들어가서 장관으로서 큰 영향을 발휘한 분은 제가 보지 못했습니다. 장관이 한국적 대통령 중심제에서 어떤 그 장관의 영향에 따라서 결과물이 많이 달라질 수 있다고 보시는 건가요? 어떻습니까? 장관이 노력하기 여하에 따라서는 그 큰 정책도 바꿀 수 있고 또 그 부처가 활동하고 있는 방향에서 그 내부에서도 상당히 합리적으로 갈 수가 있거든요. 그런데 보통 이제 그렇게 못하고 실력이 없거나 또는 소신이 없거나 또는 뭐 자신의 그 어떤 그 철학이 제대로 형성되지 못한 분들은 이제 윗분의 뜻에 따라서 모든 일을 하다가 보면 뭐 아무것도 안 되는 거죠. 뭐 그런 측면에서 많습니다. 김 의원님은 아까 판단이 외교부 장관 교체는 더 어떤 전체 그 역량면에서 나아졌다고 평가하시는 건가요? 저는 당연히 그렇게 생각합니다. 강경화 장관은 지난 근 5년가량 보여준 것은 아무것도 없었습니다. 특히 우리 외교부가 저렇게 망가진 것은 건국 이래 처음이었습니다. 그리고 강경화 장관은 외교를 망쳤을 뿐만 아니라 외교부 자체를 망쳐놨거든요. 하루빨리 교체했어야 되는데 다행히 김여정이 혼을 내서 그나마 빨리 바로 잡아줬다고 생각합니다. 박 위원장님, 강경화 장관을 좀 약간 보호하고 다음 얘기로 넘어가셔야 될 것 같은데 어떻게 그러니까 보십니까? 제가 어지간하면 김재현 의원님 말씀 많이 동의하는데 이건 강경화 장관의 명예에 관련된 일이어서 말씀을 드립니다. 사실 문재인 정부 초반에 들어서서 북한의 그 핵, 그다음에 미사일 도발 이런 것들이 굉장히 고도화되면서 국제사회 위기가 있었고 뭐 이런 상황 속에서 외교 안보의 역할이 굉장히 중요했어요. 특히 안보뿐만 아니라 외교장관의 역할이 너무 중요했는데 특히 우리는 2018년 그 동계올림픽, 평창 동계올림픽을 평화올림픽으로 만들어서 북한을 참여시키고 그러면서 한반도 평화 프로세스에 큰 모멘텀을 만들어야 되겠다는 그런 목표가 있었는데 그런 측면에서 강경화 장관의 능력이 아니었다면 북한이 평창 동계올림픽에 참여할 수 있는 그러한 어떤 성과를 내고 평창 동계올림픽이 평화 동계올림픽으로 될 수 있었겠는가. 그 하나만 생각해도 강경화 장관의 역할은 충분하다. 그런 역량이 있었다고 생각이 됩니다. 넘어갈까요 이제? 한 말씀씩 하셨어요. 계속하면 뭐 제가 참 너무 미안해서 아닌 거 보니 아시면서 아니 근데 김 의원님 무슨 근거로 아닌 걸 뻔히 아시더라고요. 저를 보면 맨날 저러십니다. 청와대 대변인 출신이라서 어쩔 수 청와대 없이 대변인 출신이라 대통령님 맨날 그 옹호하고 예. 아닌 걸 알면서도 옹호한다고 이해를 해주십니다. 저렇게. 그 서울시장은 왜 여당은 그 흥행이 안 되는 건가요? 아직은
보시죠. 그렇죠. 아직은이죠. 예, 예. 앞으로는 이제 뭐 충분하게 자신이 있다는 생각이 드는데 결과론적이지만 저는 현재의 모습이 저는 잘 된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잘 될 집은 별게 다 잘 되게 돼 있는데 어쨌든 이번 서울시장 보궐선거가 저희가 귀책 사유를 제공한 그런 측면이 있지 않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저희가 먼저 앞장서서 후보를 내고 경선을 하고 분위기를 잡아가는 것은 시민과 국민에 대한 도리가 아니다. 그나마 이런 생각이 들고요. 그것 때문에 일부러 자제하셨단 말씀이죠? 아니, 그건 결과론적으로 예, 그렇다는 예, 겁니다. 예. 네, 그래서 그런 측면을 보면 지금의 스탠스가 맞고 또 선거가 막바지 갈 때까지도 저희는 야당에게 지지율이 조금 떨어지면서 쫓아가는 이런 상황이 아주 전개되기를 또 바라고 예. 절실하게 쫓아가면서 쫓아가다 막판에 뒤집겠다 이 말씀이시죠? 그렇습니다. 예, 그렇게 돼야 될 것으로 봅니다. 예. 그 왜 지금 두 분 2파전으로 결정됐다고 봐야 되는 건가요? 예, 아니면 그렇게 봐야 될 것 같습니다. 2파전으로 결정됐다고 그렇습니다. 보시는 예. 거죠? 박주민 의원이 오늘 이제 불출마를 공식화했고 반면에 박영선 장관은 출마를 공식화한 것이고 예. 얘기가 됐던 김동연 전 경제부총리도 분명하게 입장을 그제 밝혔기 때문에 이제 그 두 후보로 민주당은 이제 결정이 되었다. 구도가 이렇게 되고 앞으로 더 시간이 없습니다. 경선 일정을 보면 그래서 그렇게 2파전으로 결정이 됐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김동연 전 부총리는 여권의 분이 맞죠? 여권 내 평가는 어떻습니까? 여권의 뭐, 인재 풀에 있는 분인가요? 아니면- 당연히 그렇습니다. 예. 당연히 그런데 이제 제가 이렇게 뭐 개인적인 말씀을 드려서 죄송합니다만 저는 김동연 부총리의 그 정치에 대한 권력 의지가 또 능력이 저는 충분하다 이렇게 보고 이번 서울시장 선거는 아니지만 본인이 다른 선거에 어떤 그 뜻을 가지고 뭐 세우기는 세울 것이다라는 그런 생각을 저는 개인적으로 가지고 있습니다. 여권에서요. 그렇습니다. 예. 자, 김 의원님, 그럼 야당은 지금 이제 여당 두 분으로 거의 이제 굳어졌는데요. 야당은 어떻게 된다고? 뭐 저번 주에도 전망을 여쭤봐가지고 제가 그런데 좀 전망이 달라지신 게 있나요? 저번 주 전망은 안 대표는 자신이 이긴다는 확신하에서는 단일화할 것이다. 이렇게 전망하신 걸로 기억하고 있는데. 뭐, 그러니까 예. 저 엊그저께도 이야기한 이른바 뭐 오픈형 플랫폼을 열어달라, 뭐 플랫폼을 열어달라, 오픈형 플랫폼으로 하자 이렇게 이야기한 것은 기존의 국민의힘에서 이제 그 경선 준비를 하면서 지금 벌써 후보를 접수를 하고 있거든요. 예. 그렇게 해서 곧바로 이제 진행이 되는데 지금까지 안철수 대표가 지난 12월 20일 날 출마 선언을 하면서 자신이 야권 단일 후보로서 출마하겠다 이렇게 말을 하면서 어떻게 해서 야권 단일 후보를 선출할 건지를 이야기하지 않았어요. 왜냐하면요. 자기가 야권 단일 후보이니까 예. 뭐 예. 그쪽은 후보 내지 마세요. 뭐 안 되잖아요. 이런 취지였거든요. 그런데 이제 국민의힘에서는 당초에는 그 이야기를 듣고 아 저분이 그러면 야권 단일 후보가 될 테니까 우리 당에 입당이라도 해서 우리가 야권 단일 후보를 만들어주면 나가려고 하는구나. 그렇게 생각하지만 그거는 안철수를 모르는 분들이 이제 좀 네. 환상적으로 생각을 한 것인데 결국 이제 지금 와서 보면 안철수 대표는 국민의힘은 후보를 내지 말라고 요구하다가 그것이 안 되니까 그러면 지금이라도 당내 경선 절차를 중단하고 지금 나온 사람 다 여론조사에서 후보를 뽑자는 이야기를 그렇게 한 거거든요. 근데 국민의힘에서 만약에 경선을 해서 후보를 선출하면 국민의힘의 공천을 받아서 선거에 나가지 않으면 당선 무효 사유가 되거든요. 예. 중간에 그 당적 변경 사유이기 때문에. 예. 그러니까 사실은 안철수 대표가 이야기한 그 오픈형 무슨 플랫폼이라는 것은 현행 선거법상 거의 불가능하거나 아, 그렇습니까? 최소한 지금 국민의힘의 당헌 당규를 개정해야 되거든요. 전당대회를 열어서. 예. 가능하지가 않죠. 근데 저분이 모를 리도 없는데 이제 그렇게 던져놓고 다시 자신의 어떤 그 정당성을 주장을 했는데 국민의힘이 김정인 위원장이 바보가 아니니까 예. 곧바로 그거 불가능하다. 예, 뭐 표현을 뚱딴지 같은 소리가 있다. 예. 정말 화가 나면 그런 표현을 한 번씩 쓰시던데 뚱딴지 같은 이야기를 하니까 예. 안 된다고 한 거거든요. 예. 그러니까 이제 오늘 또 안철수 대표가 국민의힘은 문재인 정권과 싸우지 않고 나하고 싸우려고 한다. 예. 나만 이기려고 한다 이러거든요. 근데 그게 아니라 왜 그러면 그때 출마 선언을 할 때 우리 전부 모여서 단일 후보 뽑자는 이야기를 안 했습니까? 그때는 전혀 그냥 내가 나갈 테니 당신들 나오지 마세요 하다가 이제 후보 선출 과정이 진행이 되니까 또 이제 와서
그거 중단하고 그럼 같이 한번 해보자. 지금 해도 아직은 여론조사에 1등 할 것 같으니까요. 근데 지금 실제로 이제 단일화의 상황은 언제 결정이 되느냐면 국민의힘에서 후보를 선출하고 그 국민의힘 후보가 안철수 대표보다 지지율이 높을 때 안철수 대표가 뭐라고 할지 예. 그때도 단일화를 이야기할지 그때는 다른 말 할지 그때를 지켜보면 단일화가 될지 안 될지 알 수 있겠죠. 뭐라고 할 것 같습니까? 김 의원님 보시기에. 그런 상황에서. 그때는 이제 서울시장 선거에 절대 안 나간다고 몇 번이나 이야기하고 뭐 약간 화도 내시다가 어느 날 아무런 설명 없이 다시 서울시장 선거 출마했듯이 그때는 또 제3의 새로운 세계를 또 열려고 할 거라고 봅니다. 예. 그 김 의원님이 지금 전망하시는 걸 지난주부터 자세히 하나하나 들어보면 국민의힘 후보가 결정되면 지지율이 조만간 뒤집힐 것이고, 예? 뒤집힐 것이고, 그때 안철수 후보는 독자 출마 쪽을 생각할 것이다는 뉘앙스로 좀 들리는데 어떻게 보세요? 그거는 이제 2012년도에 문재인 후보, 2012년 대선에서 문재인 후보와 안철수 후보의 단일화 과정을 보면 예. 어느 정도 짐작이 뭐 되는 또는 예상이 되는 그림이기도 하거든요. 예. 당시에도 당초에는 안철수 대표가 지지율이 훨씬 높다가 점점 해서 문재인 후보가 민주당 후보가 되니까 지지율이 좀 바뀌었거든요. 예. 그러다가 단일화 협상을 한다고 하면서 사실상 제가 알기로는 전혀 협상 없이 있다가 일방적으로 사퇴해버리고 예. 선거에 크게 뭐 도와주지 않는 것으로 알거든요. 예. 즉 말하자면 후보 단일화를 하는 것은 지지자를 통합하는 건데 이분은 자기가 나가지 않는 그런 후보 단일화를 예상하지 않기 때문에 상당히 좀 그런 경우에 결정하기가 어려운 상황이 될 가능성이 있죠. 김재현 의원님이 지난주하고 시각이 좀 바뀌셨어요. 예. 원래 단일화가 안 되고 3자가 다 나갈 거다라고 예상한 건 제가 말씀을 예. 드렸고 우리 김재현 의원님은 그래도 단일화가 좀 가능성이 있지 않냐는 제가 취지에 방금 말씀드린 것도 3자가 나간다는 건 단 한 번도 이야기하지 않았어요. 그러니까 김 의원님은 지난주에도 본인이 제가 기억하는 워딩으로 본인이 이긴다는 생각이 들면 단일화가 될 것이다. 그건 이렇게, 단일화를 예, 하죠. 예, 그런 단일화. 근데 본인이 지금 말씀하시는 거 보면 본인이 질 것 같으면 별 도움 안 주고 내던질 것이다. 이 말씀으로 해석이 되는데요. 그런데 이제 지난 지방선거, 2018년 지방선거 때는 3등을 하는 것이 명백한데도 단일화를 안 했거든요. 예. 그때는 또 이제 대선을 생각하고 그랬을 수도 있고 하여튼 상황이 안철수의 셈법이 있거든요. 예. 안철수가 생각하는 이제 이 속셈이 있는데 그때의 속셈은 또 다를 수가 있습니다. 예. 그 일각에서는 이른바 이거 뭐 그 제가 언론에 나온 워딩이니까 철수가 달라졌다 이렇게 표현하는 분들도 있는데 김 의원님 보시면 전혀 달라지지 않았다는 어떤 평가이신 것 같습니다. 예를 과거의 들어 정치적 성숙이나 뭐 이런 거. 예를 들어 우리가 식당을 하다가 사업을 접고 옷가게를 하게 됐거든요. 그럼 저 주인이 손님을 응대하는 방법이 조금 달라져야 되잖아요. 예. 옷가게를 하면 아이 멋있어 보입니다 하고 그래야 되고 예. 식당을 하면 아, 배고프시죠 뭐 이렇게 하듯이 저는 그 수준이라고 봐요. 예. 예. 아주 박하십니다. 근데 안 대표에 대한 평가는 여야를 만문하고 이렇게 정치적으로는 굉장히 박하다는 느낌이 있는데 저는 그 박하다는 게 사실보다 뭐 낫다 뭐 이런 의미를 떠나서 그냥 네. 박 위원장님은 어떻습니까? 아니 그러니까 민주당은 지금 국민의힘보다는 사실은 더 함께 했던 시간이 많지 않습니까? 과거에. 그렇기 때문에 더 잘 안다고 볼 수가 있죠. 잘 아는 것이 결코 좋은 것만은 아니고 박할 수도 있는 것이죠. 그래서 아마 국민의힘이 단일화를 하게 되겠지만 노력을 하겠지만 제가 볼 때는 어차피 안철수 대표의 지금 지지율은 야권 단일 후보가 될 것이다라고 하는 것을 상정해 놓은 그런 지지들이 들어가 있어요. 예. 그래 실제로 들여다보면 국민의힘 지지자 한 40%가 지지하고 있거든요. 나경원 의원, 오세훈 의원이 어떤 판을 뜨겁게 달구면서 국민의힘의 경선이 주목받기 시작하면 왜 거기를 지지합니까? 이쪽을 네. 지지하지? 박 위원장님도 뒤집힐 거라고 생각하시는 전망에 동의하시는군요. 예, 지지율. 저는 그렇게 주장을 해왔어요. 그래서 지금의 안철수 대표 지지율은 좀 빠지고 국민의힘이 올라가면서 호각지세를 이루는데 거기에 민주당이 약 한 3, 4% 차이로 바로 따라붙을 것이다. 그래 그런 구도가 삼각 구도가 쭉 선거 때까지 가다 마지막에 민주당이 단일 3자 다 안 되고 민주당이 이길 것이다. 예. 저는 그렇게 예상을 하는 겁니다. 뭐 혹시 최상의 시나리오죠. 예. 뭐. 멘탈
건박하실 일이 뭐 그렇게 기대하시고 계속 열심히 해야 또. 잘 아시니까. 그 기자회견, 대통령 연두 기자회견 보셨겠지만 저 얘기를 좀 여쭤보겠습니다. 윤석열 총장은 이 정부의 사람이다. 그 발언에 대해서는 야당은 어떻게 해석하세요, 김 의원님은? 예. 또 대통령님을 너무 공격하게 돼서 죄송한데요. 근데 대통령께서 사실 윤석열 몰아내려고 뒤에서 배후에서 얼마나 사실 노심초사하셨습니까? 사실 저 추미애 장관이 들어와서 처음에는 윤석열 총장을 쫓아내는 것까지는 생각하지 못하고 계속 이제 주위에 윤석열 총장을 도와서 수사하는 사람들 다 쫓아냈잖아요. 지방으로 쫓아내고 제주도로 쫓아내고 하다가 뭐 그것도 안 되니까 이제 그 다음에는 목을 조르려고 뭐 주위 사람 수사도 하고 윤석열 총장 본인 수사도 하고 하다가 그 대전지검에서 예. 그 월성원전 관련된 수사를 하니까 이건 그냥 두면 큰일 나겠다 싶어서 이제 징계 절차에 들어가고 했는데 그 징계 절차는 대통령이 임명한 공직자를 또 다른 대통령이 임명한 법무장관이 징계에 들어간 거거든요. 그리고 최종 결재권자는 대통령이거든요. 그럼 법무장관이 대통령의 지시를 받거나 또는 최소한 대통령이 허락하지 않는 한 할 수가 없는 사안이에요. 그렇게 해서 대통령이 그런 징계 절차까지 하는 걸 두고 응원까지 해가면서 하다가 법원에서 무효가 되니까 이제는 사실 윤석열 총장을 쫓아내기가 좀 어렵게 됐단 말입니다. 그러니까 임기까지 어떻게든 갈 수밖에 없게 되니까 마치 대통령 자신은 전혀 관여하지 않았던 듯이 뭐 문재인 정권에서 임명한 검찰총장이라고 그렇게 발뺌하시는데 그러면 그런 사람을 쫓아내려고 그렇게 노력한 추미애 장관은 대역죄인이잖아요, 대통령한테는. 그런데 전혀 그렇게 하지 않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대통령께서 너무 그러시면 안 되죠. 예. 위원장님, 뭐. 그러니까 대통령께서 이번 기자회견 때 하신 말씀 중에 그 추윤 갈등을 왜 정리를 하지 않으셨냐라는 질문을 하니 과거가 좋았다고 말씀하지 않으셨으면 좋겠다 이렇게 답변을 하셨어요. 지금 김재원 의원님 말씀은 과거의 권력의 모습들이 그랬습니다. 그런데 문재인 대통령을 제가 모셔본 그 경험으로 가진 확고한 철학은 뭐냐면 더 좋은 민주주의입니다. 비록 대통령이 왜 정리를 안 해? 대통령이 직무유기하는 거 아니야? 라고 국민에게 꾸지람을 받으면서 지지율이 떨어져도 대통령은 그걸 인내했어요. 정치적으로 손해를 보면서도 인내하는 이유는 나라다운 나라를 만들려고 하는 촛불광장 시민들의 명령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결과적으로 대통령이 지금 슬쩍 빠지려고 한다는 것은 과거의 시각이고요. 법무부 장관과 검찰총장은 각자의 권한을 가지고 서로 싸운 거예요. 그거를 대통령이 이래라 저래라 할 수 없는 것이죠. 또 법원의 판단도 삼권 분립이 정확하게 이루어진 민주주의 원리가 잘 작동하고 있는 것을 보여주었다고 대통령은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결과적으로 어떤 권력은 그 권력을 쓰는 것도 중요하지만 그 권력을 최대한 절제하면서 민주주의를 운영하는 것이 훨씬 더 좋은 권력의 운영이라고 하는 측면도 대통령이 가지고 있는 철학입니다. 근데 제가 꼭 한 말씀만 드리면 대통령께서도 그 말씀하셨어요. 과거가 더 좋다 이 말이냐. 우리는 뭐 촛불 권력이니까 뭐 새롭게 검찰과 뭐 관계를 만들었다는 식으로 이야기를 하셨는데 사실 저는 정말 이해가 안 가는 것이요. 과거에 김영삼 대통령도 재임 중에 자기 아들이 구속됐거든요. 그때 김영삼 대통령이 검찰에 뭐 수사에 관여하고 그 수사한 검사 쫓아내고 검찰총장 징계하고 이런 적이 없었어요. 김대중 대통령은요, 아들 셋이 다 그냥 교도소 가고 막 이랬거든요. 가장 아끼는 아들도 그래 됐죠. 근데 김대중 대통령이 물론 수사에 뭐 개입하려고 노력했을 수도 있겠죠. 그건 뭐 우리가 알 수 없지만 근데 성공하지 못했잖아요. 대통령이 자신의 아들이 구속되는데도 못 건드렸거든요. 그러면 만약에 이정권 같으면요, 아마 온갖 수단을 다 부렸겠죠. 징계 정도가 아니겠죠. 근데 그때요, 김대중 대통령이 검찰총장 쫓아냈습니까? 전혀 안 그랬어요. 수사검사들 쫓아냈습니까? 안 했습니다. 노무현 대통령은 더 그랬죠. 자기 형도 잡혀 들어가고 자기 대선 자금 수사한 검찰총장하고 한판 붙으려고 하는 마음도 있었겠지만 그렇지 않았잖아요. 기껏 한다는 게 검사들 불러가지고 검사에 대화하고 이랬잖아요. 박근혜 대통령이나 이명박 대통령도 마찬가지였어요. 근데
이 정권만 유일하게 검찰 수사를 막기 위해 가지고 총장 목을 조르고 검사들 쫓아내고 그것도 안 되니까 검찰총장 징계하다가 실패한 거예요. 그러면 근데 제가- 그걸 제가 가지고 반박을 간단하게 과거와 드릴게요. 돌아가지 않겠다고 이야기하는 거는 아니, 그런 과거와 제발 좀 돌아가서 좀 그 권력 수사한다고 좀 안 그랬으면 좋겠어요. 알겠습니다. 자, 문재인 대통령 때 검찰이 권력 수사를 했어요. 조국 전 장관 수사입니다. 조국 장관을 수사할 때 우리 권력이 막았습니까? 그걸 못하게 했습니까? 할 거 다 했습니다. 과도하게 기획수사, 편법수사, 별건수사 다 했어요. 그리고 법무장관 인사청문회 당일날 밤 12시에 정경심 교수 부인을 전격 기소합니다. 어떤 것을 저희가 막았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그렇게 말씀하시는 건 비교가 안 된다는 말씀이고, 제가 그렇게 말씀하셔서 저도 한번 좀 서운하게 말씀을 드리면, 아니 그쪽에서 정권을 잡았을 때 최동욱 검찰총장 어떻게 쫓아냈습니까? 징계 절차 밟아 쫓아내려고 했어요? 그냥 혼외자 아들 뒤 파가지고 쫓아낸 거 아닙니까? 적어도 우리는 쫓아내려고 해도 그렇게는 안 했습니다. 네. 아니 뭐 예. 윤석열 총장이 뭐 아들이나 있나요? 아니 그러니까 적어도 쫓아내려고 했다면 그렇게 정상적으로 권한을 통해서 방어권도 주고 그렇게 징계 절차를 통해서 하려고 했지 그렇게 뒤캐서 하진 않았다라는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그래서 뭐 과거에는 이렇게 나쁜 사람들이었는데 나는 그렇지 않다고 이야기하는 거는 정말 그건 위선이에요. 아무리 대통령님이라 하더라도 그렇게까지 하시면 안 되죠. 제가 김 의원님 하나만 추가 질문 드리면 아까 여러 가지 예를 드셨는데 지금 상황이 어떤 대통령 측근 개인 비리를 막고 이런 상황은 좀 수평 비교가 다른 거 아닌가요? 지금? 다르다고 하지만 사실은 저는 더 나쁘다고 보죠. 예. 왜냐하면 제도를 무너뜨렸거든요. 예를 들어 과거에 아마 뭐 대통령이 자기 아들이 구속된다는데 예. 가만히 있었겠습니까? 뭐 민정비서관을 시켜가지고 어떻게 돌아가는지 알아보기도 하고 막으려고 노력을 할 수도 있었겠죠. 근데 검찰이라는 조직이 그렇게 만만하지 않거든요. 저는 공수처를 만들면 지금 뭐 민주당이 수족처럼 부릴 것 같이 생각하고 만들겠지만 전혀 그렇게 안 될 가능성도 많다고 보거든요. 예. 검찰 조직은 그렇단 말입니다. 근데 그렇게 되면 그 제도가 공정하게 굴러간다고 생각을 해야 되는데, 아니 국정농단 사건이라고 수사할 때는 얼마나 박수치고 좋아했습니까? 제가요 끝까지 결국 가서 6군데에서 조사를 받으면서 5군데 무혐의 되고 1군데에서 무죄를 받았는데요. 언론에 나온 거는요 수백 건, 수천 건, 수만 건이에요. 그런데 그때는 다 즐기다가 조국 법무장관 수사할 때 처음으로 포토라인에 못 세우게 하는 그 규정까지 만들어서 내 식구니까 그렇게 아깝고 힘들던가요? 그랬잖아요. 저는 무슨 이야기냐면 과거는 나쁜 사람들이었는데 우리는 착하니까 우리 보고 나무래지 말라고 이야기하는 것보다는 과거는 그나마 이렇게까지는 안 했는데 현 정부에 들어와서 검찰 조직을 완전히 송두리째 무너뜨리고 없애려고 했다는 거죠. 제도를 훼손시킨 거는 정말 문제가 있다. 제가 추가 질문 하나만 드리고 제가 그러시죠. 네. 아까 말씀하신 김 의원님 그 수사 과정에서 뭐 여러 별건 수사나 뭐 여러 가지 고생하신 거 그런 걸 막자고 검찰 개혁하자고 여당에서는 얘기한 부분도 있는 것 같은데요. 아니 그러니까 네. 이 정권이 들어와서 처음부터 그걸 막았다면 제가 진정성을 인정하겠어요. 과거 정권은 온갖 수단을 동원해서 다 때려잡다가 심지어 그 세월호 사건 그거 뭐 사찰했다고 해서 그 자살한 이재수 전 기무사령관은 그 사람이 연루된 모든 사건이 무혐의가 됐잖아요. 근데 그 사람이 얼마나 고통스러웠으면 자살을 했겠어요. 저는 그런 수사를 현 정부에서 했거든요. 그때는 전부 잘한다고 하면서 평검사를 서울중앙지검장까지 시켜서 또 그 2단계 승진시키고 나중에 검찰총장 될 때는 우리 총장님 정말 잘한다고 하면서 살아있는 권력 수사라고 했다가 진짜 수사니까 곧바로 목 조른 거 아닙니까? 그런 것은 알겠습니다. 잘못이라는 거죠. 우리 뭐 김재현 의원님은 뭐 검사 출신이시고 본인이 또 수사를 당해보신 개인적 또 경험 때문에 더 말씀하실 텐데 좋습니다. 권력기관을 개혁하라는 것이 국민의 명령이고 시대 소명입니다. 검찰개혁이 그중에 하나입니다. 국민은 왜 유전무죄, 무전유죄를 얘기할까요? 왜 판사의 기소율은 0.2%고 검사 기소율은 왜 0.3%밖에 안 됩니까? 일반 국민 기소율은 43%입니다. 그리고 왜 이런 와중에도 그 김봉현 회장이 얘기했던 술 접대 검사들 3명 있었지 않습니까? 본인들은 죽어도 아니라고 했는데 결과적으로 검사가 정말 부끄럽게 핸드폰 폐기하고 컴퓨터 없애고
이렇게 해서 결과적으로 한 명 기소하고 2명은 96만 원짜리 세트 만들어 불기소했지 않습니까? 왜 검사 자기들 봐줍니까? 이런 거 하지 말라고 검찰을 개혁하라고 국민이 명령한 것입니다. 그런데 그것을 개혁을 하겠다고 하는데 저희들이 볼 때는 검찰이 스스로 해야 될 조직 문화와 수사의 관행까지 좀 스스로 윤 총장 보고 해달라고 하니까 그거를 잘 안 하신다는 불만이 또 있었던 거예요. 그럼에도 대통령은 계속해서 추윤 갈등 시기에도 두 분에게 손잡고 스스로 할 일 좀 해달라고 대통령은 강력하게 당부를 했어요. 과거 같으면 불러다 혼냈겠죠. 그러나 이 대통령은 그러지 않는 것이 더 좋은 민주주의라고 생각한 것입니다. 그리고 추윤 갈등이라고 하는 이 피곤하지만 이 과정 중에 사실은 저희가 볼 때는 왜 국민이 검찰을 개혁이 필요하고 무엇을 개혁해야 하고 실제로 저희는 이제 기소수사권이 분리 빼고는 거의 다 제도적으로 모든 검찰 개혁이 됐다고 저희는 믿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런 시대적 과정 속에서 나온 이야기지 김세현 의원님처럼 그렇게 딱 잘라서 양분해가지고 설명하시면 저도 할 말이 많다 이런 말씀 드립니다. 아니 뭐 기왕에 뭐 이야기 나왔으니 간단하게 말씀드리자면 아니 검찰 개혁한다는데 누가 말렸습니까? 검사들이 자기들 죄를 덮어주고 수사 안 하고 김봉현이 이야기한 그 검사들 기소하는 거 가지고 누가 그걸 가지고 두둔했습니까? 근데 검찰 개혁이라고 주장하면서 추미애 장관이 이야기한 것이 언제 그런 수사였습니까? 그 모든 건 윤석열 쫓아내려고만 노력했죠. 그리고 윤석열 쫓아내는 건 뭐 좋아요. 근데 자꾸 추윤 갈등 하니까 제가 이 자리에서 갑자기 평소에는 안 그랬는데 추미애 장관이 참 불쌍하게 생각하는 게 사실은 그게 대통령이나 여당에서 전부 다 요구해서 앞장서서 참 온갖 비난 받아가면서 나섰는데 이제 와서 전부 다 뒤로 싹 빠지고 추미애 혼자 윤석열하고 싸운 것처럼 만드니 얼마나 불쌍합니까? 이제 그렇지면 안 되죠. 그러니까 김재원 의원님께서 그 청와대 정무수석을 하시고 담당하셨던 그 집권당 시절의 모습과 또 지금 문재인 정부의 모습이 얼마나 차이는 있는지 모르지만 기본적으로 국민의 입장에서 좀 달라지자고 문재인 정부가 노력을 하는 것인데 뭐 국민을 다 설득 못할 측면도 있습니다만 기본적으로 저는 그런 방향을 가고 있다고 믿습니다. 위원장님, 뭐 이 얘기는 뭐 계속 워낙 뭐 맞습니다. 반복되는 스토리라서 네. 여기서 그리고 시간은 다 됐는데요. 마지막 하나 좀 약간 정리. 윤 총장이 우리 사람이란 대통령의 어떤 그 말씀과 연장선상에 있는 거 정치 안 할 것이라고 여당에서 규정을 자꾸 하는데 그 의미는 뭔가요? 글쎄요, 뭐 그걸 어떻게 알겠습니까? 그리고 본인이 정치를 하면 어떻습니까? 그러나 적어도 노영민 전 검찰총장 실장은 또 뭐 같은 맥락의 말씀을 하셔서 재직 시간에는 정치의 뜻을 두는 것보다 검찰 개혁을 마무리 잘 할 수 있도록 조직 문화 수사 관행을 좀 살펴서 마무리해달라라는 대통령의 뜻일 것이고 뭐 그 이후에 나와서 정치하는 것이 어떻습니까? 본인 뜻이죠. 약간 다르신 것 같은데 맥락이 그 여권의 어떤 전반적인 어떤 맥락하고는 약간 다르신 것 같은데. 그러니까 언론이 이제 여권은 야당으로 출마하지 마라고 하는 정치적 뜻이야라고 해석을 해야 재미있으니까 하시는데 아니요, 저는 해석하지 않습니다. 아니 그런 상황이 됐을 때 우리는 정치한다고 전혀 생각하지 않고 당신을 이렇게 총장까지 시켜주고 참 지원했는데 이럴 줄 몰랐다. 뭐 그렇게 이야기하기 위해서 지금 기록 남겨 놓으려고 하는 거 아닙니까? 그렇습니까? 다음에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오늘. 감사합니다. 오늘 말씀 감사합니다. 네.